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김성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맡은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카디올로지 메디케이션의 이제 설명과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인데, 이게 약물이 들어간 강의는 제가 이제 처음을 맡은 만큼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중간중간 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고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허혈성 심질환은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혈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마요카디알 이스케미아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심장 근육에 블러드가 서플라이가 되고 그 서플라이 되는 이 혈액에서 이제 심장 근육에 옥시젠,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요. 이 산소가 이제 심장 수축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면 서플라이가 이 수요량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서플라이를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이 옥시젠 익스트랙션 이런 것들은 다 이 폐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다 이제 100%를 만족을 하고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심장 혈관이 협착이 오게 되면 이 흘러가는 플로우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 심장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소량을 이 공급이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의 문제는 결국엔 이제 플락의 프로그레션이지만 결국에는 혈류의 감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심장 질환이 우리가 한 코로너리 스테노시스가 7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제 잘 증상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간 정도 50에서 70% 정도까지 협착이 진행할 정도에는 이 안정시 혈류가 웬만하면 이 블러드 플로우를 오토 레귤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이 보상작용으로 웬만하면 맞춰주는 작용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리어 스테노시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면 요 에피카디알 코로나리의 스테노시스가 증가하면 저항이 늘어날 텐데요. 그만큼 이제 마이오카디움 저항이 보상작용으로 감소해주면서 이제 바이소 다일레이션을 일으켜주죠. 그러면서 70%대까지는 이 보상작용이 충분해서 오토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제 이 심근이 요구로 하는 산소량만큼을 꽤 맞춰주게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심장이 이제 허혈 상태가 되고 데미지도 받고 이제 가슴이 아픈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모니움 팻 같은 아니면 이런 스펙트 같은 장비들로 이런 기능적인 허혈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증상이 없는 단계가 있다가 이때부터 걸어갈 때, 익설션 할 때 이제 엔자이나 심텀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제 플락이 터지게 되면서 갑자기 맞게 되는 것을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단계부터를 우리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안정시에도 허혈이 일어나는 상태인 거고요. 이 상태가 이제 급진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이고 그것은 이런 플락의 캡이 점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진행하고 하면서 얇아지다가 여기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스롬부스가 어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토탈하게 오클루전을 일으키면 플로우가 막히면서 이때 MI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역부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노시스가 완전히 진행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중재수를 통해서 이런 풍선으로 넓혀주고 그 넓힌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위치를 시켜서 플로우의 양을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는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통과시키고 풍선을 이렇게
넓혀주고 그 이후에 스텐트를 이렇게 깔아줘서 플로우의 양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50에서 70% 정도 되는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증상이 걸을 때만 발생을 하고 이때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참으면서 안 오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협착이 꽤 진행이 되어 있더라도 스텐트를 꼭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좀 더 하면서 지켜볼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아직 애매한 단계에 있어서 이때 에비던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 철성 검사를 하던가 이제 심혈관 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요 중등도 협착 병변에 있어서의 시술적 치료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혈성 심질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차 예방은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약물이고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2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혈성 심질환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한 크게는 4가지 계열의 약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항혈소판 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혈소판 제제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배운 걸 보면 이제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캐스케이드에는 2가지가 있죠. 안티코아귤런트에 작용하는 캐스케이드와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 에 작용하는 캐스케이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넣었을 때는 이런 이제 플레이틀릿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것을 이물질에 꽤 시어 스트레스 많고 플로우의 디터리오레이션 생기면서 그 부분에 플레이틀릿 붙는 것을 막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작용을 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혹은 이제 프라슈그렐, 티카그렐러 같은 뉴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IV 제제로서는 GP2B3A 이니비터 같은 약들이 이 캐스케이드를 블록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롬복산 A2를 억제해 주거나 아니면은 플레이틀렛에 있는 아데노신 리셉터에부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이런 기전으로서 항혈소판 제제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혈소판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의 동맥경화에도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혈소판 제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버드나무에서부터 해열 및 진통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을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아스피린을 약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작용을 꽤 많이 줄여서 만든 합성 약품이고요. 이제 아스피린을 우리가 항혈소판 치료로 사용한 데 있어서는 이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98년에 애니제임에 실린 연구인데 이때 보았더니 아스피린을 써서 쓰는 것만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스텐트를 이런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티클로디핀을 사용을 했을 때 저 예후를 호전시키더라 이러면서 이중 항혈소판 치료를 사용하는 것에 에비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베어메탈 스텐트 에라긴 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중 항혈소판 제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MI 환자들은 1년간은 복용을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혈소판 제제 약 중에 최근에 이제 뉴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로 소개가 되었었던 것이 프라슈그렐과 티카그렐러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슈그렐과 티카그렐러는 이제 클로피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셉터에 붙어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여기 대사 과정이 좀 더 단순화되어 있고 다이렉트 이니비터로서 프로텐트한 좀 더 강력한 드럭이고 이제 그래서 최근 인디케이션은 심근경색 환자에는 클로피도그렐보다는 이니셜에는 프라슈그렐과 티카그렐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강력한 대신에 출혈 위험도는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약제들을 더 선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억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허혈 사건은 줄일 수 있지만 출혈 사건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의 이중 항혈소판제를 쓰는 것이 허혈 사건을 더 줄일 수 있고 이제 MI 환자 같이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과 뉴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아직은 초기 치료로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넌스테미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MI 환자들은 12개월 동안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을 유지하는 것을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약제, 프라시구렐, 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이 모두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까지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하이블리딩 리스크의 경우에는 좀 더 짧게 이제 모디피케이션에서 안티플레이틀릿을 이중항열수판 제제 사용 시기를 좀 일찍 조절할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이 항열수판 제제를 중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컨설트도 많이 보는데요. 수술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혈전 생성 증가의 경향을 좀 일으키기 때문에 항열소판 제제 중단으로 인한 그리고 반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텐트를 넣고 나서 아큐트한 시기, 리엔도셀리얼라이제이션으로 이 스텐트의 이물질이 이제 덮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항혈소판 제제를 이중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제 수술이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최신 스텐트의 경우에는 한 1에서 3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이중항혈소판 제제를 써도 괜찮더라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큐트하게는 3개월 정도까지는 웬만하면은 이중항혈소판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머리나 척추나 망막 수술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는 블리딩이 일어나면은 옆으로 새어 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블리딩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서는 좀 한 5일 정도 클로피도그렐, 그리고 한 프라슈그렐이나 티카그렐러의 경우엔 프라슈그렐은 7일, 티카그렐은 한 5일 정도는 중단을 하고 수술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이고요. 발치를 하거나 내시경을 할 때는 일단 가이드라인이나 논문들에서 보면은 일단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그리고 PCSK9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은 이제 엔도아키라라는 요분이 상교에서 처음에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런 펑거스에서 추출을 해서 애기한테 처음으로 투여를 해봤던 이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바스타틴이라는 이름으로 커머셜리 처음으로 마켓에 나왔고, 이런 스타틴은 먼저 LDL을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서 HMG-CoL 이덕차제를 억제하고 전구 물질인 메발로네이트의 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세포 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스타틴에 떨어지게 되면 간세포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기 위해 LDL 리셉터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LDL 리셉터는 혈액 내에 있는 중성지방 함량이 높은 VLDL2와 IDL2 등을 이제 같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에 우리가 있는 콜레스테롤 양을 이제 블러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 양을 이 리셉터를 통해서 흡수를 해가면 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슬리피데미아 치료가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모든 환자들한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레코멘드 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타틴은 이제 로바스타틴, 뭐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이런 약들이 있지만, 우리 PCI를 한 환자들은 이제 하이포텐시 스타틴을 처음에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토바스타틴 20ml 이상 그리고 로슈바스타틴 10ml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퍼센트 리덕션을 거의 50% 가까이 할 수 있는 약들이 싱글 제제로서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화두가 되었었던 것이고, 이럴 때는 하이도즈 스타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에제티미 복합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PCSK9 이니비터라는 제제가 소개가 되었죠.
이 에제티밋 복합제를 사용하는 근거는 이 스타틴 자체의 용량을 2배 이상 올리는 것보다도 이 계열이 다른 요 에제티밋 약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것이 좀 더 50% 리덕션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제티밋이라는 것은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한 15%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PCSK9 이니비터는 이 스타틴은 리버의 셀에 작용을 하는 대신에 이것은 바로 리셉터에 이제 붙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다이렉트하게 좀 더 플라즈마 콜레스테롤 리덕션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틴이 아닌 제제들, 넌 스타틴에 대한 이슈가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임프루비 스터디를 바탕으로인데요. 처음에 심바스타틴 모노세라피를 통한 것보다 에제티맵을 복합제를 썼더니 이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이제 거의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살펴보았을 때 이벤트 레이트를 유의하게 감소를 시키더라. 그래서 그 연구가 기반이 되었고, 그 이후로 나온 이 PCSK9 이니비터는 에제티밋 복합제까지 사용을 했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뮤테이션 연구에서부터 이제 소개가 된 것이고요. 요게 나온 것은 에볼로쿠맙이라는 우리가 상품명으로 나왔는데요. PCSK9이라는 프로프로틴이 있는데 요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에 붙어서 LDL 리셉터가 리사이클링 되면서 계속 혈중에 있는 LDL을 흡수하는 것을 얘가 LDL 리셉터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면서 이제 막는 작용을 하는 프로프로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볼로쿠맙이 붙으면 PCSK9 이니비터가 붙으면서 이 디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LDL 리셉터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0회 이상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이제 간세포대로 수송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전이 다른 이 레파타를 이 에볼로쿠맙 약제를 기존의 이제 스타틴과 에제티민 복합제를 충분히 쓰고 있는 환자 대비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거의 60% 정도의 콜레스테롤 리덕션을 추가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스라고 부르는 카디오베스큘러 데스, MI, 스트로크,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이런 이제 컴포짓 이벤트를 거의 15% 이상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스와 MI,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이 포리의 연구를 통해서 이벤트 레이트를 20% 가까이 줄인 것으로서 이제 화두가 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볼로쿠맙을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PCSK9의 농도를 2주 동안 베이젤 레벨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셉터의 리사이클링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2주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맞는 드러그로 개발이 되었고 4주에 한 번씩 맞을 경우에는 좀 더 용량을 올려서 3배 정도 용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볼로쿠맙의 인정 기준을 보면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제 보험 가이드라인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ASCVD가 이제 2개 이상이고 그리고 ASCVD 이 메인 ASCVD 리스크가 1개면서 고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ASCVD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최근 1년 이내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MI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주요 ASCVD 인디케이션에 해당이 돼서 이런 고위험 요인 중에 한 2개 이상만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보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형 접합 환자에서도 그리고 스타틴 불내성인 환자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게 2018년 KS 우리나라 이제 리피드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특징적인 것은 LDL 콜레스테롤 타겟 레벨을 가지고 그 위험군에 따라서 타겟 레벨만큼 이제 우리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살펴볼 게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게 경동맥 질환이 있거나 복부동맥류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만약에 표적장기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 주요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니까 유념해서 보면 좋겠고요. 경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0%가 넘는 경동맥 협착만을 권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의한 경동맥 협착으로 좀 브로드하게 개념을 바꾼 것이 이제 벌러러빌리티의 개념, 여러 멀티플하게 있거나 좀 더 이제 플로우 리미팅하는 양상의 경동맥 협착일 경우도 다 고위험군으로 인디케이션을 조금 넓힌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PCI 환자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시술을 한 환자들이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이런 환자들은 모두 다 초고위험군이니까 LDL 콜레스테롤 타겟을 70 미만까지 낮추자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가용 용량의 스타틴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제티닙 복합제를 쓰고 PCSK9 이니비터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해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이 1차 치료 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이지만 논 HDL 콜레스테롤도 요즘에 들어서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주요 위험 인자가 2개 이상인 것인데 주요 위험 인자는 이 연령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흡연, 저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 경우가 에서 2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9년도에 우리 ESC, EAS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우리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에 대한 LDL 콜레스테롤 타겟의 기준이 70에서 55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5로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요 50% 이상의 LDL 콜레스테롤 리덕션도 같이 이제 얻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게 5월 조건이었고 그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퍼센트 리덕션을 강조했었지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과 유럽에서는 이 타겟을 좀 더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이고요. 만약에 ACS가 2번째 오는 환자, 이런 이벤트가 여러 리커런트하게 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40까지도 타겟 LDL을 낮추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볼로쿠맙이라는 이 약제가 클래스 1A 인디케이션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큐트한 시기 4에서 6주 때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타겟골까지 도달을 못할 경우에는 이런 넌스타틴 제제를 좀 더 빨리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타틴의 부작용에 뭐가 있는지 되게 대표적인 것이 근육통인데요. 한 10% 정도가 근육통이 생긴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CK 크레아틴 키나제 레벨이 거의 10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지 않고 다른 약제를 조금 변경해서 써보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는 것이 이제 스타틴을 쓸 때 좀 저희가 이제 좀 조심해서 보게 되는 경우인데 대개 한 3에서 10% 정도는 당뇨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이도즈 스타틴을 쓸 경우에 좀 더 당뇨가 잘 온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제 논스타틴 계열의 약들도 좀 복합을 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예방 약물은 이제 베타 차단제와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블로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부전 약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부전은 우리가 하프 F와 하프 PEF로 요즘에는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 이런 심장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은 보존이 되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하트 페일리어로 구분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7년 가이드라인부터 소개된 게 미드레인지 이젝션 프랙션입니다. 40에서 49% 정도지만 뭔가 이제 에티올로지적으로도 다른 원인에 따라서 생겨서 이제 신부전에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환자들이죠. BNP가 높다거나
근데 요게 이제 2020년 유로피안 저널에서 이제 명명을 좀 다시 했는데요. 이 환자들도 최근 개발된 약제로는 도움을 볼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 미드레인지보다는 mildly reduced ejection fraction으로 하프 미드레인지보다는 mildly reduced로 얘기를 하자. 이런 콘센서스가 얘기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부전 환자가 처음에 오면 결국에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마커와 그리고 에코카디오그래피일 텐데요. 이제 이걸로 이제 진단을 한 후에 이제 적절한 약물 요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부전 약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전에는 이제 심파서틱 너브 시스템의 오버액티베이션을 이제 블록하는 이 베타 블로커 그리고 우리가 라스 쪽에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쪽에 블록하는 AC 이니비터, ARB, 스피로락톤 이런 약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나트리오레틱 펩타이드 시스템 쪽을 좀 같이 블록해주는 약으로서 이게 이제 심장에 좀 이로운 보상작용을 해주는 이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신부전 치료에 기전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터디에 비해서 보면은 AC 이니비터 ARB의 경우에는 이런 대표적인 연구에서 한 16%, 15% 정도의 모탈리티 리덕션을 가져왔고 이런 베타 블로커와 스피로락톤 경우에는 거의 한 34%, 30% 정도의 모탈리티 리덕션 효과를 보였었고요. 신부전 치료의 목표를 보자면 증상 완화와 예후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처음에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와서 쓰는 이뇨제 그리고 이제 나이트레이트 같은 계열들은 다 증상 완화를 위한 약들이고 어큐트 드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제 크로닉 페이즈로 돌입했을 때에 모탈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약들로는 이 AC 이니비터 ARB, 베타 블로커, 스피로락톤 같은 약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이 하프F에 대해서 보면은 AC 이니비터나 베타 블로커 이게 이제 퍼스트 드럭으로 저희가 레코멘드가 되다가 계속 이젝션 프랙션이 한 35% 미만인 환자들은 스피롤락톤을 추가를 해보고 그래도 낮을 경우에는 이 RN이라 그래서 네프릴리신 이니비터를 추가하는 것을 AC 이니비터를 대신해서 써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CRT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보고 레이트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또 이바브라딘까지도 클래스 2 레코멘데이션이긴 하지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전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아웃컴에서 보면 레이트가 우리가 떨어져서 못 쓸까 걱정하는 환자들이라도 이제 하트레이트가 50에서 60 정도로 타겟으로 이제 저용량이라도 꼭 유지를 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심장에 이로운 효과를 보인 에비던스가 있는 약물로는 비조프롤롤과 뭐 카베딜롤, 네비볼롤, 메토프롤롤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아테놀 같은 약들보다는 좀 더 선호되는 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C 이니비터와 ARB 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엔지오텐신 시스템에서 그 AC 이니비터는 좀 더 상위에서 블로킹을 하고 이 ARB 같은 경우는 AT1 리셉터에 붙는 것을 이제 블록을 해줘서 이 라스 블로킹 효과를 통해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이제 소듐 리업소션을 좀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전으로도 신부전을 좋게 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부작용으로는 드라이커프와 엔지오에데마가 있어서 이제 저희 학생 때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었죠. AC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캡토프릴 같은 약이고 75년도에 개발이 되고 뱀독 성분에서부터 분리가 되었었고요. 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당뇨 환자에도 유용하고 단백뇨 합병증도 감소할 수 있고 신기능 악화도 예방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억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당뇨병 발생 감소시켜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고 이런 약제들이 있고 이 IRB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개발이 됐고 이제 처음에 로잘탄이 개발이 됐었고요. 이 기전을 보면 이제 애프터로드를 이제 감소시켜주고 프릴로드를 감소시켜주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리 타키카디아를 이거는 이제 베타 블로커의 이제
기전이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공의 때 보면 AC 이니비터랑 베타 블로커 중에 어큐트 하트 페일러에 뭐부터 먼저 줘야 되나요? 이런 항상 의문을 했었는데 예전 연구에서는 크게 유의한 이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둘 다 이제 생존율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꼭 붙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른이라 그래서 저희가 네프릴리신 이니비터 약이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 2016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약을 충분히 초기 치료로 써보고 안 될 경우에 AC 이니비터나 ARB를 아른이로 변경을 하라라고 권고가 되었다면 최근에 이제 2021년에 업데이트 컨센서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르니를 퍼스트 드럭으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비던스가 되는 연구들이 좀 있었고, 요것은 이제 이런 라스 블로킹에다가 네프릴리신 쪽을 이니비션해서 심장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나트레틱 펩타이드 시스템을 항진시켜주는 이런 약인 거고요. 이 나트릴렉틱 펩타이드라는 것은 AMP와 BMP와 CMP가 있는데 이게 나트릴렉틱 펩타이드들이 혈관 이완과 동맥경직 감소를 통해서 혈관 내피세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뭐 심장 비대를 줄이는 것 그리고 혈관 이완을 줄이는 것 이완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혈관 저항을 이제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로운 효과를 주는 이 물질이 신부전 초기에 이제 올라가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데에는 이런 반감기가 아주 짧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약이 이제 네프릴리신 이니비터이고요. 네프릴리신 이니비션에다가 발살탄이라는 ARB 약제를 같이 붙여서 합성한 약을 우리가 이제 R&E로 개발이 되었고, 요게 이제 보면 요 AT1 리셉터 블로킹 효과 그리고 네프릴리신 이니비션 효과로 요 같이 이제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바소다일레이션 효과를 일으키고 카디악 파이브로시스를 줄이고 나트리 유레시스를 늘려주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파라다임 하트 페일리어 연구에서 보면 베이스에 보면은 카디악 베스큘라 데스와 이제 신부전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였는데요. 요 실험 약제를 가지고 거의 20%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정도 이제 팔로업을 했을 때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40%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다른 ARB나 AC 이니비터 같은 약들은 플라시보 대비해서 그동안 이제 15% 리덕션 효과를 보여왔던 반면에 요 아른이라는 요 약은 기존 약제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추가적인 20% 리덕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엔티프로BNP는 낮춰주는 약이고 이 BNP는 높이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이제 엔티프로BNP는 이 기존 프로BNP가 디그라데이션 된 폼인데 우리가 이제 하트 페일리어의 진행 여부를 알아보려고 쓰는 검사 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런 AMP, BMP, CMP의 경우에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한테 이로운 효과를 주는 나트리에틱 펩타이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약들을 쓰면 이젝션 프랙션은 한 5% 정도 호전을 시켜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바브라딘인데요. 여기 끄트머리에 해당이 되어 있는 이바브라딘 약제는 사이너스 노드에 작용을 해서 요게 이제 IF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액션 포텐셜의 디폴라라이제이션 슬로우를 관계를 시켜서 이 레이트만 이제 레이트만 낮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P는 떨어뜨리지 않고 레이트 리덕션만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를 충분히 썼는데도 이제 레이트가 조절이 안 되는 환자한테 권고가 되고 있고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베타 블로커를 쓸 수 없는 경우에도 권고가 될 수 있고, 이런 시프트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엔드 포인트를 18% 정도 호전을 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브그룹을 보면 하트레이트가 너무 높을 경우랑 이제 하트레이트가 낮을 경우에 보면
우리의 이스케믹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 베타 블로커도 중요한 약이지만 레이트를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GLT2 이니비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당뇨에 대한 약이죠. 이제 당뇨약인데 최근 들어 이제 하트 페일리어에만 있어도 쓸 수 있다는 에비던스가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키드니에 있는 이제 PCT 쪽의 S2 세그먼트에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글루코즈를 이제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글리코즈 유리아와 나트리레시스가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래서 프레일로드를 줄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이제 타입 2 DM 환자에 있어서 메폴민을 처음에 시작했건 드럭 나이브인 환자이건 ASCVD 리스크가 높다면 이 SGLT2 이니비터를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추가를 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비던스를 쌓아가고 있고, 하트 페일리어나 이제 CKD 프리도미넌트에서도 좀 권고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DM이랑 카디오베스큘러 디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 디클레어라고 유명한 연구를 통해서 요 SGLT2 이니비터가 거의 리스크 리덕션을 17% 정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줄여줬던 이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클리니컬 에비던스들이 꽤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엠파레그 아웃컴 이런 데서 이 엠파글리플로진, 이 카나글리플로진 그리고 이 다파글리플로진 요 세 가지 약제 모두 다 이제 당뇨가 있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환자에서는 유의하게 해저드 레이쇼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는 이제 에비던스들이 약간 좀 분분하고, 하트 페일리어만 있는 환자에서는 아직까지는 요 이제 다파글리플로진만 에비던스가 좀 있습니다. 요 연구들은 이제 인롤된 환자의 캐릭터가 조금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스타블리시드 CVD가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고, 이 CVD 환자가 이제 대부분이었던 게 이제 엠파레그 환자였고, 그리고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연구는 한 60% 정도가 해당이 됐고, 그 외에 멀티플한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던 게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파하트 페일리어라는 연구를 통해서 SGLT2 이니비터가 당뇨가 없어도 신부전 약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런 근거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글리코스 유리아 이제 나트리에시스를 통해서 BP 리덕션을 시키고 이런 카디악 콘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는 리버스 리모델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전들이 이제 제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이제 크로닉 하프 F 환자에 대해서 거의 한 4,700명을 대상으로 이 다파글리플로진을 쓴 군과 플라시보를 쓴 군으로 나누어서 한 18개월 정도 비교를 하고 카디오베스큘러 데스와 하트 페일리어로 인한 하스피탈레이션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거의 리스크 리덕션을 한 26% 정도 가져왔던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가 있건 없건 마찬가지로 리스크 리덕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US FDA에 이게 하트 페일리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문이 제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디케이션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EGFR 30까지는 하프레프 환자에서 당뇨가 없어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맥머레이 교수가 이제 베타블로커 SGLT2 이니비터를 제일 먼저 초기 치료로 사용해 보신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프로포저를 하긴 했는데,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변할지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있는 하트 페일리어 약들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시프트 트라이얼을 통해서 타겟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뭐 이런 트렌드가 이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되도록 빨리 그리고 되도록 적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바뀐 점이 스테이지 1 고혈압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 통해서 130에 80이면 스테이지 1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있거나 당뇨거나 프로티누리아의 경우에는 좀 더 인텐시브하게 트리트먼트를 해서 타겟 목표는 130, 80 정도 줄여주자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요. 이 얼리 레코그니션이 적어서 젊은 환자들이 고혈압에 대한 인식률이 너무 적고 치료율도 너무 적다는 것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들에서 보면 좀 더 빠른 시기에 이제 이런 싱글필 콤비네이션 드럭으로 이렇게 좀 쓰자라는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도 보면 140에 90만 대도 쓰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최근 이제 고혈압 치료의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ACE 이니비터나 CCB 같은 계열의 약제들을 1차 약으로 좀 쓰겠고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 환자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펄스 프레셔라 그러죠. 시스톨릭 BP에서 다이아스톨릭 BP를 뺐을 때의 그 값을 펄스 프레셔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60보다 넘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올간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고요. 다이아스톨릭 BP가 이제 만약에 너무 낮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 코로너리로 아터리얼 필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스톨릭보다는 되게 다이아스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이아스톨릭 BP가 65 미만으로 너무 낮다면 그때는 이스케믹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도 좀 고혈압 치료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5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모노세라피를 권고를 하고 있지만 150 이상이면은 ACE 이니비터 CCB 제제로 이런 콤비네이션 드럭이 퍼스트 라인으로 좀 권고가 되고 있고요. 올드 에이지에서도 역시 모노세라피부터 좀 주의해서 쓰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리뷰라 제가 두서없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 보시면 코렉트 뷰 저희 목록에 이제 각각의 약제 사용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